데일리 브리핑. 네, 어제 연준이 돈풀기를 종료하고 금리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새해 벽두부터 이 테이퍼링을 석 달 앞당겨 내년 3월에 종료한다는 그러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아주 온건한 입장이었던 제롬 파월 의장이 아주 매파로 돌아섰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퀀텀 FNA 최은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제 발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시장에서는 당연히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의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안정이었다는 것이 이제 총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서프라이즈가 없었다는 거죠. 놀람이 없었고 이것은 이제 경제계나 금융계에서 볼 때의 흐름과 같이 가는 것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어제 발표되고 나서 이제 오히려 금융시장은 많이 안정이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갑자기 왜 방향을 선회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역시 거기에는 이제 10월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이 이제 굉장히 커지면서 거기 좀 놀랬고 그다음에 이제 11월에 실업률이 크게 하락했죠. 지금 4.2%까지 내려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연준이 그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을 잡고 두 번째는 고용 안정을 하겠다는 이 두 가지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 그 물가 상승 부분은 이제 그동안에는 좀 놔뒀는데 이제 빨리 잡아야 되겠다. 이런 그 기조로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착수해서 내년에만 최소 3번 올리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은 언제쯤이 될 것이며 또는 그 퍼센티지가 얼마나 올릴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0.25%씩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그보다 더 올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0.25%포인트씩 올리는 것은 이제는 거의 연준에게는 기정화된 관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올리는 것은 0.25씩 올릴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도 의문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제 테이퍼링을 원래는 6월 말까지 끝내려고 하다가 이제 지금 3월로 앞당겼다 하면서 어떤 얘기로 이제 흘러갔냐면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앞당기느냐? 그것은 테이퍼링을 줄이는 것의 목적과 함께 금리 인상을 내년 3월부터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 왔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회의하고 나면은 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 숫자가 18분입니다. 근데 18분들에게 조사하는 게 있어요. 금리 인상이 2022년, 23년, 24년에 얼마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걸 이제 닷플랫이라고 하죠. 닷플랫이라고 하는 걸 해보니까 무려 2022년도에 3번 올려야 된다고 답을 한 위원이 18사람 중에서 10사람이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4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2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번을 올리겠다는 사람이 18분 중에서 12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거의 확실시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2023년도에 가서도 또 다시 2번, 2024년에도 2번 해서 결국은 2024년 정도까지 가면은 금리가 2.5% 정도까지 가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인 언제부터 금리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3월이 지금까지는 이제 가장 이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인데 여기에 이제 딱 한 가지 변수가 나온 게 뭐냐면 요새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의 변이에 의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은 확산세가 이루어지고 부분적인 봉쇄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점이어서 미국이 이 오미크론을 잘 억제를 한다고 하면 또는 예상만큼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3월이 첫 번째
시점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만약에 오미크론이 저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확산세가 커지거나 지금까지는 증세가 매우 가벼운 걸로만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증세가 심해져가지고 이제 그 병원 입원율이라든지 치사율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이제 오미크론의 전개의 그 상태가 3월보다 늦어지게 만들 수 있느냐 아니냐, 이제 이 정도가 어제의 그 분위기상으로는 남아있는 어떤 그 의문점이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 대체로 0.25%씩 이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을 하는데 그 수치는 경험상 축적된 데이터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은 조금 더 그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퍼센티지를 정하게 되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예견을 해서 서서히 경기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쁠 때 좀 올린다든지, 경기가 좋을 때 좀 금리를 올린다든지,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좀 낮춰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건데, 네. 이렇게 예고된 방향으로 갈 때는 서서히 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가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0.25씩에서 가끔씩 예외적으로 한꺼번에 뭐 1% 이렇게 낮추는 그런 아주 그 비상 상황이 있죠. 저희가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것은 이제 2008년 이후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한꺼번에 뭐 1%씩 내린 적도 있고, 이제 그런 설련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0.25라는 숫자가 보통 금융계에서는 큰 충격을 가져오지 않는 수준이다, 이제 이 정도로 돼 있어서 0.25로 하고, 그러면 왜 0.2나 뭐 0.3이나 이런 게 아니냐, 여기는 이제 그 금융시장의 생리를 좀 이해하시면 간단히 답이 나옵니다. 금융시장은 보통 8분의 1, 4분의 1 이런 숫자를 좋아합니다. 아하,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식진법을 안 쓰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금융시장이 뭐 8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가는 것은 식진법보다는 뭐 팔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어떤 그 관례들이 있습니다. 관행이 있어서 그런 거지. 뭐 꼭 0.25를 어떤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0.5%를 한꺼번에 올렸던 기억이 있었던 제가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또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지금 최고치 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가 지수가 이렇게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는 것은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좀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연준이 발걸음을 좀 빨리 한 것이 그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물가 지수는 사실 그 많은 우리 이제 라디오 코리아 청취자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더 현실적인데, 무슨 말이냐면 보통 생각하시기에는 물가가 오르면 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건데요. 네. 그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가가 오르는 것이 생활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 맞지가 않죠. 왜요?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다 오르는데, 물가가 5% 오르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임금도 5%가 오르는 거거든요. 원래는. 네. 네네. 그 다 같이 오르면 변화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사회적 불안은 다른 요소에 의해서 나타나요. 물가가 오른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불균형이 있고 또 하나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이현주 진행자께서 바로 그냥 말씀해 주셨지만 이론상으로는 같이 오르는 것 같지만 같이 오르지를 않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리고 특히 어려운 부분이 누구냐면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이 덜 올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회사 대기업이나 소기업은 좀 다릅니다만은 중기업까지만 돼도요. 이런 시절에 대부분은 고위직 직원들의 임금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저임금에 있는 분들의 삶이 같이 올라가주면 좋은데 같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소득층에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불균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지신 분들은 소득 말고도, 그러니까 임금 소득 말고도 지금 재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임금이 오르는 것도 못 따라가는데 동시에 재산의 가치마저도 안 올라가거든요. 없거든요. 올라갈 재산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이 사회 불안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이 소득 불균형과 재산 불균형 때문에 이 물가 상승이 골고루 퍼지지를 않고 어느 특정 계층에만 퍼진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 분들이에요. 고소득층 분들은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왜 연준이나 세계 중앙은행들이 물가 상승을 최대의 목표로 억제하겠다고 하는 거냐면 사회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올라버리면 바로 그런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기대치예요. 물가 상승이 오늘까지 10%가 됐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2%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전혀 생활에 변화를 안 가져옵니다. 네. 그런데 오늘 5%가 올랐는데 내년에도 5%가 또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 소비 패턴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물건 사재기나 뭐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돈 대신에 다른 걸 갖고 있으려고 하면서 투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 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하면은 물가가 올라서 내가 힘들다는 문제가 아니고 물가가 오르는데 적게 오르고 더 많이 오르고 하는 이러한 그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물가가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치가 생기면은 이 물가가 걷잡지 못하게 계속 그 악순환으로 올라가 버리는 이 두 가지 때문인데, 그래서 연준이 지금에 와가지고 빨리 더 강하게 잡아야 되겠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뿌리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대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재산 가치의 상승 부분도 연준은 비록 직접적으로 목표를 하지 않지만 연준이 긴축의 고삐를 쥐기 시작하면 재산 가치 상승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불균형 부분에 대해서도 연준은 분명히 타겟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 상승 폭을 낮춰줘야 되는데 임금 상승 폭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역시 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물가 상승 기대치를 많이 낮춰가지고 사회가 물가에 대한 불안과 또는 그 투기 현상이 없게끔 만들겠다. 이런 걸로 보셔야 되니까 지금의 물가 지수가 걱정할 만한 수준이냐? 바로 불균형과 기대치를 올린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연준이 이것을 지금 통제하겠다고 나서는데 효과가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